자식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70세의 노모. 색이 바랜 낡은 외투를 걸치고 시골에서 먼지 바람을 뚫고 올라온 그녀를 맞이한 것은 며느리의 차가운 눈총과 할머니에게서 냄새가 난다며 코를 찌푸리는 손주, 그리고 먹다 남은 식어 빠진 라면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초라해 보이는 어머니의 낡은 보따리 안에는 무려 30억 원이라는 거액의 토지 보상 합의서가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정의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적나라한 인간성을 시험하는 무대였습니다. 한 어머니가 스스로 가난한 자의 탈을 쓰고 30억이라는 돈으로 자식들의 효심을 시험했을 때 그녀가 마주한 것은 따뜻한 포옹이었을까요? 아니면 지독한 모욕이었을까요? 진실이 밝혀지고 자신들이 라면 한 그릇으로 내쫓으려 했던 존재가 사실은 평생의 부귀영화를 가져다 줄 30억의 주인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얼굴엔 어떤 표정이 스쳤을까요? 오늘 인생 도서관에서는 돈으로 효심을 살 수는 없지만 돈으로 모든 가면을 벗길 수 있다는 한 서글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이름은 이머라 올해로 딱 70이 되었습니다. 전라남도의 한 조용한 마을, 오래된 한옥집에 살고 있지요. 작년 태풍에 지붕 기와가 조금 날아가서 비가 오는 날이면 부엌 바닥에 대야를 받쳐두어야 하지만 저는 이 집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집은 제 남편 국태 씨가 제 손으로 직접 지은 집이거든요. 남편이 떠난 지도 벌써 20년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손 쓸 새도 없이 가버렸죠. 그날부터 이 집은 오로지 제 두 손으로 버텨내야 했습니다. 과부의 목숨은 반쪽짜리라지만 저에겐 죽을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렸으니까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나니 수중에 남은 건 고작 1,0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이 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훈이 대학 등록금이다. 저는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평생 땅만 파먹고 살았지만 자식은 배워야 앞길이 트인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새벽별을 보며 일어나 채소를 가꾸어 시장에 내다 팔고 남의 집 이불 호청을 꿰매고 밤에는 염주를 꿰었습니다.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아픈 줄 몰랐습니다. 외투 한 벌을 10수년씩 입고 양말에 구멍이 나면 꿰매 신으며 버틴 세월. 그 모든 고생은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손이 떨려 봉투를 찢어버릴 뻔했지요. 아들의 전화를 받고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돈은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 너는 공부만 해라. 사실 그 돈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둘째 딸 이슬이가 제 속을 갈라놓았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아이가 교대 진학을 포기하며 그러더군요. 엄마 나 그냥 공장 취직할래. 오빠가 더 똑똑하니까 오빠 공부시켜. 난 괜찮아. 그 말에 제 가슴은 바늘로 꿰매는 듯 아렸습니다. 지훈이는 그 후 서울 강남의 금융회사에 취직해 돈도 제법 벌었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박혜진이라는 여자와 결혼도 했지요. 하지만 지훈이는 늘 바빴습니다. 대출 이자가 무겁다, 승진 시험이 코앞이다, 집에 내려오는 횟수는 줄어들었고 전화는 어분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반면 경기도 안산의 좁은 자취방에 사는 이슬이는 형편이 넉넉지 않으면서도 매달
3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왔습니다. 가끔은 건강식품을 보내며 엄마 이거 먹고 기운내, 혈압약도 잊지 말고 라고 당부했지요. 사실 나라에서 주는 보건소 약도 아까워 끊은 지 오래였지만 자식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면 지훈이는 늘 회사 일이 바쁘다며 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슬이는 매년 내려와 직접 만든 떡국을 올리고 제 어깨를 주무르며 잔소리를 했습니다. 엄마 이제 밭일 좀 그만해. 허리 다 망가져.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늙은 뼈마디는 움직여야 녹이 안 쓰는 법이야. 남편 국태 씨는 생전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식들한테 물려줄 재산은 없지만 네가 한 계단 한 계단 딛고 올라갈 발판은 되어주어야 한다. 저는 제가 그 역할을 다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체부가 가져온 그 편지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돈은 발판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체부 청년이 등기 우편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임 할머니 토지 보상 관련 서류인데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밭에서 막 돌아온 터라 흙 묻은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며 저는 속으로 투덜댔습니다. 정부가 또 무슨 세금을 떼가려고 이러나. 그런데 봉투를 여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전라남도 도청에서 보낸 공문이었습니다. 저희 마을 일대가 국가산업 단지 예정지로 지정되어 제 낡은 한옥과 주변 땅들이 수용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상 보상 금액은 30억 원. 제 평생 만져본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숫자였습니다. 기쁨보다 먼저 온 몸에 경련이 일었습니다. 이런 횡재가 왜 나한테? 저는 안경을 닫고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옆집 할멈에게 확인까지 받았지요. 월아씨, 이거 로또보다 더한 대박이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돈이라는 건 너무 갑자기 찾아오면 마음을 어지럽히는 법이지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아는 척도 않던 이웃들이 고기며 과일을 들고 찾아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얼굴도 가물가물한 먼 친척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세상이 이토록 현실적이라는 걸 그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할지 정하기 전에 제 자식들의 진심을 먼저 확인해 보기로 말이죠. 지훈이에게 전화해 이틀 뒤 서울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수화기 저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들이 답하더군요. 오세요. 근데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같이 다녀드리진 못해요. 저는 괜찮다고 하룻밤만 자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지훈이는 그럼 기차 타고 알아서 올라오세요. 전 회의 때문에 마중 못 나가요.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지훈이가 어릴 때 열이 조금만 나도 저는 수십 리 길을 업고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오는 어미를 위해 역 앞까지 나올 시간도 없다니요. 기차 안에 에어컨 바람이 유난히 차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5시쯤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 혜진이가 나오더군요. 표정이 썩 밝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저는 웃으며 시골에서 가져온 고구마, 말랭이와 땅콩 강정을 내밀었습니다. 며느리는 건성으로 받아들더니 제가 소파에 앉자마자 어디선가 소독 스프레이를 가져와 소파 주변에 뿌려댔습니다. 제 몸에서 흙냄새라도 나는 모양이었지요. 손주는 저를 보자마자 할머니 몸에서 이상한 냄새 나요.
라며 도망쳤습니다. 퇴근한 지훈이는 거실에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진짜 오셨네요.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라며 떫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는 배달시킨 고급 초밥과 돈가스 도시락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제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라면 하나를 내밀더군요. 어머니 예전에 이거 제일 좋아하신다고 하셨던 게 기억나서 준비했어요. 저는 멍하니 그 라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런 고명도 없는 가장 싼 컵라면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옆에서 새우튀김을 씹으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좋아하잖아? 옛날에 우리 고기 사주고 엄마는 맨날 이거 드셨으면서 가슴이 메어왔습니다. 그 시절 제가 라면을 먹었던 건 돈이 없어서였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자식 놈고기 한 점 더 먹이려고 먹었던 것이지 좋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희생을 아들은 기호로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참으며 그 퉁퉁 불은 면발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 바닥에 얇은 요 하나를 깔고 누웠습니다. 창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와 발끝이 시렸지만 아들 내외는 거실에서 자기들끼리 깔깔거리며 TV를 보더군요.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출근과 등교를 서둘렀습니다. 저는 빈집에서 어제 먹은 그릇들을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까지 해두었습니다.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지훈이가 퇴근하자마자 묻더군요. 엄마, 언제 내려가세요? 내일 제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신경을 못 써드릴 것 같아서요. 저는 내일 아침 일찍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아들 내외는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던 토지 보상 합의서를 꺼내보려다 다시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원래는 깜짝 놀라게 해주려 했던 선물이 이제는 지독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짐을 챙겨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은 엘리베이터 앞까지만 배웅하며 다음에 또 오세요 라고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이 집으로 오는 마지막 발걸음이 될 것임을. 저는 곧장 전라남도로 내려가지 않고 안산으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이 즐비한 강남과는 달리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모여있는 좁은 골목길, 이슬이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찾아간 4층 옥탑방. 이슬이는 퇴근에 씻고 나오다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왜 미리 말 안 했어? 이슬이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꽉 안아주었습니다. 시골 흙먼지가 묻은 제 옷 따위는 상관없다는 듯이요. 방 안은 비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이슬이는 제 양말에 난 구멍을 보더니 눈시울을 붉히며 새 수면 양말을 신겨주었습니다. 엄마 양말이 이게 뭐야? 내가 진작 사 보냈어야 했는데. 이슬이는 냉장고에 있던 고기를 다 꺼내 제육볶음을 만들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엄마, 이건 내가 내일 도시락 싸려고 했던 건데 오늘 엄마랑 다 먹자. 따뜻한 밥상 앞에서 이슬이는 제 건강을 묻고 혈압 약은 잘 챙겨 먹는지 걱정했습니다. 그 좁은 방에서 이슬이가 끓여준 밥을 먹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평생 일궈온 30억의 주인은 이미 정해졌다는 것을요. 며칠 뒤 저는 이슬이에게 그 합의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슬이는 그 금액을 보고도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 이 돈은 엄마 노후를 위해 써.
나는 내가 벌어서 살면 돼. 라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이슬이에게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려주었습니다. 이름은 엄마의 부엌. 이슬이는 정직하게 음식을 만들었고 가게는 금세 입소문이 났습니다. 반면 강남에서 떵떵거리던 지훈이는 무리한 투자와 횡령 사건에 휘말려 직장을 잃고 아파트마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지훈이가 이슬이의 가게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온몸이 젖은 채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더군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는 아들에게 30억의 존재를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슬이가 차려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배고프지 일단 먹어라. 저는 돈을 모두 이슬이에게 맡기고 신탁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지훈이가 성실하게 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걸었지요.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마지막 도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군가는 편애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현명한 처사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 30억을 어떻게 나누시겠습니까? 가장 필요할 때 사랑을 외면했던 자식과 비록 가난하지만 진심으로 부모를 품었던 자식,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때로는 그 피조차 돈이라는 거울 앞에서는 흐릿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화려한 아파트나 비싼 선물이 아니라 부모의 낡은 양말 구멍을 먼저 발견하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다음에도 더 깊은 인생의 지혜를 담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